미국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이제 와서 한국인들에게 다시 회자되며 적지 않은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의 발언이며 정확한 맥락이 파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이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일본을 한국에 다시 맡기는 게 어떠냐 하는 미국 대통령의 말 자체가 한국인들을 흥분시키기 때문이겠죠. 또한 당시 미국 대통령 말이 지금과 아주 관련이 없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와 과거의 짧은 대화가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바이든으로 결정이 난 상황은 한국인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정학적 위치상은 물론이고 오랜 역사를 볼 때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가끔 주변국들에서 지진이 크게 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일이 잘 없어 국가의 위치가 좋다고 합니다. 반면 많은 이들에게 일본이나 중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냐는 말도 동시에 나옵니다. 따라서 미국의 흐름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과거 존 F 케네디와 대지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벅의 대화가 논란이 됐습니다. 펄벅은 대지를 집필한 미국의 저명한 여류 작가로 케네디의 초청으로 노벨상 수상자 모임에 참가합니다. 그 자리에서 케네디와의 대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펄벅의 자서전과 같은 글에서 잠시 다뤄졌다고 합니다. 펄벅은 자서전에서 케네디는 당시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회상하며 자신이 한국에 대해 말하자 인상을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 펄벅에게 한국을 과거와 같이 일본에게 통치하게 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자신의 재단을 세우며 봉사활동까지 자주 왔었던 펄벅은 깜짝 놀라면서 그것은 마치 미국이 과거에 영국 지배를 받게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케네디에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펄벅은 중국에 먼저 가서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집필했지만 정작 자신이 마음에 둔 나라는 한국으로 나중에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면서 중국에는 외면받고 한국에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케네디의 이런 반응에는 발끈할 수밖에 없었고 케네디는 한반도 문제에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펄벅이 아니었다면 정말 케네디가 일본 중심의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며 질색합니다. 물론 케네디가 정말 무지해서 그런 질문을 단순하게 던졌는지 심각하게 펄벅의 조언을 구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이 자칫하면 그릇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과거 사실 자체가 한국을 놀라게 하는 것이죠. 또한 케네디의 경우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표현으로 미국인의 마음을 얻었으나 불행하게 임기를 마무리해서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안타깝게 생각하며 좋은 대통령의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케네디조차 이런 시각이었다는 것이 당시의 시대상이 얼마나 암울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점은 케네디 대통령이 현재 바이든과 같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역시 케네디 대통령과 같이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 정책을 구사할까봐 적지 않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친일 위주 정책을 구사하는 친일파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 출신인 오바마가 그러했으며 오바마의 한국 관련 외교 정책은 한국을 괴롭힌 면이 있습니다. 오바마는 8년간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을 같이 해오며 양 정상 간의 돈독한 관계 가운데 한국은 다소 배제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일 위안부 협정을 찬성하면서 한국에 불리하게 맺은 것은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이 납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신 대통령이 될 뻔했던 힐러리 클린턴 역시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과 흐름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든은 분명한 친일적 색깔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한국을 더욱 곤란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일본을 곤란하게 자주 했는데 바이든은 그런 면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바이든 정부가 정말 친일적인 색인지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바이든은 한국 과거 대통령과 친밀하게 지낸 바 있으며 놀랍게도 존경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한국 민주화를 위한 당신의 노고에 감사한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연락해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83년 9월 30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인데요. 당시 민주당 상원 의원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은 김 전 대통령의 한국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한 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이든 당선인과 김 전 대통령은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이 두 정치인은 오랜 기간 긴밀한 인연을 맺었고 추후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에서 당선이 되었을 때 둘은 청와대에서 만나 넥타이를 교환하면서 오랜 기간 친구로서의 우정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을 정도로 한국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통령 자격으로 만나면서 한일 관계를 조율한 적도 있을 정도로 경험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반응도 오바마가 재선했을 때처럼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일본 소식통들은 일본 정부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확실히 좋아하긴 하지만 다소 긴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통령 시절 바이든은 일본, 특히 아베 당시 일본 총리에 대해 강온 양면을 보여줬습니다. 2013년 12월 아베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을 때 바이든은 미국 정부의 강한 비판 표명을 주도했으며 사전에 아베에게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말기를 촉구하는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것은 한일 관계가 훼손될 수 있으니 아베에게 야스쿠니에 가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만났을 때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에 안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사실을 아베에게 전했습니다. 내정 간섭 시비를 피하기 위해 직설 화법을 쓰지 않았을 뿐 누가 봐도 한일 관계를 해칠 수 있으니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26일에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안에서 대일 비판에 성봉에 섰습니다. 2014년 1월 18일자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한 미 국무부의 성명 원안에는 실망, 디서포인티드 했다는 문구가 없었으나 백악관 내 최종 조정 과정에서 실망 표현이 들어갔으며 그런 것을 주도한 것은 바이든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현재 일본은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는 벌써 총리직을 벗어나자마자 야스쿠니 참배를 2번이나 했기 때문입니다. 스가 총리 역시 야스쿠니에 공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우익의 지지를 받기 위한 당연한 움직임이죠. 그러나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야스쿠니 참배를 질색하니까 이제 일본 내각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다가오면 올수록 스가 내각이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 제기됩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이제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면서 스가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예정자는 그가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지는 않았으며 양국 사이에서 중재 행보에 치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한일 관계 중재를 위해서 당시 아베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교섭 담당자가 된 바 있으며 그것은 부부관계를 복원시키는 이혼 상담사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스가 내각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것은 결례지만 그만큼 스가 내각이 바이든 행정부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고 마음을 사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아직 오바마 임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만난 바 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의 행동은 미일 간에 처음 있는 일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같이 정상일 때는 그렇게 친밀하더니 트럼프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과거 케네디의 발언을 곱씹고 민주당의 색채와 오바마까지 엮어 과도한 우려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한국의 외교 역량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10년 전과는 또 다르게 국제 무대에 진출하며 전 세계의 한국의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이 과거보다 세를 불려나가려고 미국과 패권 싸움을 강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들고 한국을 배제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오히려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집권 기간의 절반가량은 미국 내 코로나 문제를 수습하느라 동북아시아의 문제는 한일 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 일방적으로 편든다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어렵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의 동향을 살피며 그것이 한국에 미칠 손익을 급하게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 오바마 정부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많으며 한국은 훨씬 더 잘 대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진 속 인물들은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혹시 구걸하고 있는 게 찍힌 걸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사진의 모습은 놀랍게도 태국의 예법입니다. 태국은 국왕이 있는 이펀 군주제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왕족을 보면 엎드려 기어가야 하는데 모든 국민들은 왕족 앞에서 존경심을 표하며 고개를 바닥에 맞대는 모습을 해야 하죠. 게다가 쿠데타에 성공한 최고 권력자마저도 태국왕 앞에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문화와 관습이 다르다지만 우리의 눈에는 다소 과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만약 태국에서 왕실을 욕하거나 비난을 한다면 왕실 모독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고 왕실을 거스르는 모든 인터넷 게시물과 계정은 마음대로 삭제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최근 태국에서는 프라윕 짜노차 총리 퇴진과 군주제 개혁을 외치는 태국 반정부 시위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시위에 참여하는 태국 국민들은 하나같이 왕실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 말하고 있는데요. 태국은 원래 이펀 군주제이지만 왕이 법 위에 있는 것 같고 권력이 너무 강하다며
특히 왕실 모독죄 등은 태국이 민주주의를 향하는 길에 장애물이라 생각할 정도라고 하죠. 심지어 태국 왕족들의 권력 휘두르기는 타국민에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태국 시위에 관심이 더해지다 7년 전에 한 사진이 이슈가 됐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남성은 1번가의 기적, 국제시장 등으로 유명한 윤재균 감독인데 태국 공주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태국의 왕실 예법을 우리나라 부산에서 행한 건데요. 현대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잡고 해외에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하는 왕실과 부패한 군부의 독재 하모니가 놀랍지 않나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윤재균 감독이 무릎을 꿇었던 날은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린 태국의 밤입니다. 이 행사에서 태국 국왕의 첫째 딸인 우볼란 라자칸 공주가 파티장에 들어서자 정부 관계자는 출입구 양쪽으로 쭉 늘어섰고 내외빈도 일제히 일어섰는데요. 이런 문화에 익숙치 않은 한국인 내빈들에겐 일어나 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했죠. 공주는 파티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포토월로 이동해 단독샷이나 주요 내빈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는데 태국의 관례대로 공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양쪽에서 무릎을 꿇고 예를 갖췄습니다. 문제는 감사패 증정 때입니다. 당시 한태수교 55주년을 맞아 영화 산업 발전에 기여한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는데 이 중 2명이 자랑스럽게도 한국인 수상자였습니다. 한 명은 해운대 등을 연출한 부산 출신의 윤재균 감독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7급 공무원의 김정환 프로듀서였죠. 시상식이 끝나고 윤 감독은 태국의 왕실 문화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같이 예를 갖췄다고 인터뷰를 했지만 솔직히 태국 관계자들이 저렇게나 무릎을 꿇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꼿꼿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6년 전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송승헌 씨도 관련된 일화를 소개했던 장면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태국 촬영 당시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알고 보니 태국 공주가 식당에 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주변에서 혹시 촬영에 도움을 될 수 있으니 인사를 하고 오란 말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으셔야죠 라고 말해 곧장 무릎을 꿇었다고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한국까지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모습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태국에선 모를까 굳이 한국까지 와서도 저러는 거냐 타국민에게까지 복종을 강요하지 마라 등 우리 네티즌들은 분노했죠. 태국 왕실의 이런 모습은 축구장에서마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왕세자 라칠랄롱콘의 딸인 패티 공주는 2016년 부리람 유나이티드 FC 경기를 보기 위해 축구장을 방문했고 모세의 기적이 펼쳐진 듯 선수진과 심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태국 왕실의 모습과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인데요. 1999년 한국에 방문한 여왕은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 했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존된 민속마을인 안동 하회마을까지 방문했죠. 하회마을을 대표하는 고택은 양진당과 충효당이 있는데 당시 충효당 안방으로 안내를 받은 여왕은 신을 신은 채 마루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갈 땐 신발을 벗는 게 한국의 생활 방식이란 설명을 듣곤 곧장 신을 벗고 마루에 올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당시 여왕은 공경과 정성이 깃든 음식으로 차린 자신의 73번째 생일상을 받고선 베리굿, 원더풀을 연발했고 하회 탈춤을 추는 익살스러운 못놀림에 한박 웃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충효당에서 종가댁 종부들의 김치 담그는 모습 등 한국의 정서를 마음속에 담은 채 고국으로 돌아갔고 이해 작년에 앤드류 윈저 왕자가 또다시 안동을 찾았습니다. 왕자도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충효당 사람방 앞에 잠시 멈춰서 한국의 전통 예법에 맞게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수백 년 역사를 지닌 한국의 종가 문화와 전통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생일상을 받았던 담염제에서 어머니의 메시지를 대신 낭독했습니다. 1999년 안동 방문 당시 많은 곳을 다녔는데 그중 특히 하회마을에 와서 생일상을 받은 것을 저는 정말 깊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나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에 푹 빠졌던 여왕은 내한하는 왕자에게 가서 모든 것을 보고 살피고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와 한 가지도 빼지 말고 일일이 다 보고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CS타임스 기자는 안동의 지뢰예수촌을 다녀가며 방명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국을 고요한 새벽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지만 이곳만큼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가 감도는 장소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호주에서 왔던 한 손님은 밤에 자리에 누워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비록 현 상황에서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이지만 그 이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포함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고택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느끼고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한편 작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1,700만 명, 개별 여행객은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의 전통 가옥 체험을 위해 도시 중심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만을 방문했는데요. 이에 한옥고택관리사 협동조합은 한국 방문 외국인의 한옥 체험을 위해 전국의 한옥 고택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모바일 앱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 한옥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겁니다. 또 국가민속문화재 중 전통가옥과 지방민속문화재,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옥마을 및 한옥체험업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대중교통을 통해 찾아갈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 외국인 정보를 통해 전국에 있는 한옥 고택까지의 이동 노선 및 지방 버스 정류장 검색, 체단 환승 정보, 주요 지점 교통 안내, 대중교통 길찾기 등 대중교통 정보를 활용해 다국어 서비스로 쉽게 찾아갈 예정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쉽게 고택,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방법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다른 나라를 갔을 때 본인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단 그 나라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나 유적지들을 찾아가곤 하죠. 내가 살던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벅차고 설렜는데 심지어 외국까지 나가서 이런저런 체험들을 하며 나라들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얼마나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 될까요? 그것도 모르는 태국 왕실은 타국에서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못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장소 불문한 채 고자세를 취하고 있죠. 결국 아쉬운 건 자신들일 뿐더러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영원히 느끼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문화 콘텐츠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